그대의 현실인가, 나의 현실인가.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추운 겨울날, 진주에 계시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셨다. 모녀는 신촌 로터리의 어느 2층 카페에서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전화상으로 내가 아무리 태연한 척 숨기려 해도 무언가가 이상했던지 어머니는 나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셨다. 어느 소설가가 그대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겪었던 일들은 모두 전생이었네 라고 고백한 것을 읽은 적이 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종교학이 떠올랐다. 내게 종교학이란 지금까지의 내 삶을 전과 후로 나누는 강렬하고 운명적인 연인과도 같았다.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가톨릭인으로 성장해왔다. 가톨릭은 내 중심부에 자리 잡은 삶의 원동력이었다. 그런데 대학에서 복수 전공으로 선택한 종교학이 내게 특정 종교를 넘어 종교성 또는 종교인 자체로 다시 태어나는 내면의 확장을 선물했다. 그것은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해 더 크고 더 넓게, 더 원초적이고 더 자유롭게 인식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종교학으로 인해 철부지의 눈이 한번 열리기 시작하자 그 뒤를 이어 철학, 역사, 문학, 예술 등의 문도 줄지어 열리게 되었다. 갑작스레 떠져버린 눈과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을 맛보았지만 동시에 어지러운 혼돈 속으로 들어갔다. 그때까지 구축해놓았던 나의 세계관과 그 중심부가 흔들리다 못해 뿌리채 뽑혀버렸고 그 자리를 메꿔줄 새로운 세계관과 철학이 바로 들어서지 못한 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번지수를 알지 못하는 무중력 속에서 둥둥 떠도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어떻게 되었든 종교학은 이미 나의 스승이었고 나의 종교였으며 나의 사랑이었다. 나는 종교학 없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활동적인 성향을 가진 내가 평생 책상 앞에 앉아서 학문과 씨름해 나갈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스러웠다. 종교학에 대한 열정과 열병, 그리고 그에 대한 의문과 머뭇거림 속에서 혼란은 더해만 갔다. 그 즈음에 영화 까머수트러에 나온 인도 무용을 보고 한눈에 강하게 반한 적이 있었지만 그 춤의 정체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고 무작정 인도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나는 학부를 졸업하면서 동시에 동대학원의 종교학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었고 따라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답답함이 귀신처럼 내 전신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더 깊고 튼튼하게 파고드는 불안과 불만에 진저리 치며 괴로워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몸을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숙방에 꼼짝없이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사지 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 말라가는 것이었다. 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눈앞에는 하얀 천장만 보일 뿐이었다. 그런 상태로 공부할 수 없었으므로 개강 한 달 후에 휴학을 해버렸다. 나는 단지 하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몸을 최소한으로 움직였고 세월은 그렇게
하염없이 지나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서울에 등장하신 것은 그 무렵이었다. 반가움과 염려가 섞인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잘 지내고 있다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깡마른 몰골과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를 숨길 수는 없었다.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실 어머니는 내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을 내 속 깊이 심어준 장본인이었다. 이 고민을 피해가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 그러나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질문을 붙들고서 온몸으로 씨름하고 추운 날 바싹 여윈 모습으로 나타나 목류병 환자처럼 엄마, 나 인도 가야 돼 라고 말끝마다 결론 아닌 결론을 되뇌고 있는 딸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그날 밤 한잠도 이루지 못하셨다. 그리고 며칠 후에 한 가지 제안을 해오셨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도 고집하던 인도 여행 대신에 어려서부터 잘 아는 신부님이 계시는 미국의 뉴올리언스로 가라는 것이었다. 내가 간다고만 하면 은행에서 빚을 내서라도 보내주시겠다는 매우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지금 상태에서 인도에 가면 더더욱 비현실적으로 될 수 있으니 우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어 연수를 다녀오라는 말씀이었다. 나는 그 후 넉 달 동안 미국에서 지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틈만 나면 새로 사귄 친구들을 붙잡고서 종교학과 인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온 후에는 두려움 없이 종교학을 공부해 보겠다고 결심하고서 열심히 대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학기 후 지도 교수님이 당신의 공부와 꿈을 위해 이른 명예퇴직을 결정하셨고 나는 다시금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런 내 모습을 보신 어머니가 이번에는 스튜어디스가 되기를 적극적으로 권하셨다. 밝고 명랑한 성격에 여행과 사람을 좋아하고 봉사정신도 투철하다는 등의 이유에서 말이다.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딱히 별다른 대안도 없고 조목조목의 이유가 그럴싸하기도 했으며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어머니의 말씀이었기에 인도행 여비로 아껴두었던 100만 원으로 스튜어디스 학원에 등록했다. 그러나 학원에 다닌 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일은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들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이건 아니었다. 정말 아니었다. 1분이 100년 같았고 1분이 1000년 같았다. 그러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생에서 진정 뭘 원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모른다고 치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원하는 건 뭐지? 지금 당장 말이다. 그러자 마음 한쪽에 접어두었던 페이지가 스르르 펼쳐지며 인도, 인도, 인도 하고 크레센도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나는 인도에 가야 해. 그래, 인도에 가야 해. 꼭 가야 해. 그거 하나는 정말 확실하잖아. 흙 속에 묻혀있던 눈과 귀가 다시 서서히 반짝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튿날 당장 비자를 신청하고 항공권을 구입했다.
모아둔 현금이 없었으므로 카드로 결제해야 했다. 돈이 없다고 미룰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 문제는 일단 다녀와서 해결하기로 했다. 서점에 들러 인도 여행 가이드북을 구입했다. 부모님께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인도 여행을 기다려왔는지 말씀드렸다. 다음 날 비자를 받았고 그 다음 날 바로 떠나기로 했다. 공항으로 떠나기 전에 최종 배낭 점검을 하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가 황급하게 내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구깃구깃해진 하얀 봉투를 꺼내셨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라. 안전하게 다녀와라. 그러고는 부랴부랴 방을 나가셨다. 나는 20만 원이 든 봉투를 한 손에 꼭 움켜쥐고서 다시 한번 결심했다. 그래, 가는 거야. 정말 잘 갔다 오는 거야. 델리 공항에 착륙하기 1시간 전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너무 강하게 쿵쾅거려 그 소리가 옆 사람에게까지 들릴 것만 같았다. 공항에 내리면 어디에서 버스를 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행사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어두었지만 낯선 밤, 낯선 곳에서 홀로 선다는 것은 실로 긴장되는 일이었다. 여하튼 이렇게 나는 델리에서 시작하여 인도의 서부, 남부, 동부, 네팔에 이르기까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인도인들과 외국인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모두 처음 만났고 곧 헤어졌지만 매우 진지하고 성실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었다. 나는 영화에서 보았던 춤에 대해서도 항상 물어보고 다녔지만 그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그 한 달여간의 여행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에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흔히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인도의 많은 것들이 내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길거리의 소와 개, 시신을 태우는 화장터와 눈물, 사리를 입은 여인들, 꽃과 향으로 치장해 놓은 사원, 음식을 손으로 먹는 모습 등 많은 것들이 재미있고 아름다웠다. 가끔씩 장사꾼들에게 속아 어이없기도 했지만 내게는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웠다. 여행을 마치고 네팔 공항을 떠나올 때도 내 마음은 덤덤하기만 했다. 인도? 인도를 떠나는 마음? 시원함? 섭섭함? 아니, 나에게 그런 마음은 필요치 않았다. 어차피 조만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었으므로. 인도는 그대에게 현실인가 비현실인가? 인도는 내게 현실인가 비현실인가? 그대의 비현실이 내게도 비현실인가? 그대의 현실이 내게도 현실인가? 어머니에게 비현실로 보였던 인도가 내겐 엄연한 현실이었다. 내 마음속 현실. 그 현실이 진짜 현실이다. 그 현실이 진짜 나다. 그 현실을 살고 있는 동료들이 분명 이 지구 어딘가에 존재한다.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내 마음속 현실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부모님, 친구, 연인 등 나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당신에게 가장 사랑받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오직 당신,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다.